그린플레이션이라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그린플레이션이 뭐냐면은 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차 보급하고 하면서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렸던 리튬이나 니켈 사례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역설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또는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적인 대응을 위해서 리사이클링이 필요합니다. 예, 제가 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크다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세미나에서도 어제 이제 비슷한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 어제도 제일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오늘 또 제일 마지막 순서여서 왜 제가 자꾸 제일 마지막 순서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재활용이라는 게 다 쓰고 이제 버려지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의 그 구성상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는 좀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포스코 경영연구원에서 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 그리고 소재와 원료까지 다 두루두루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어떤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이제 오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좀 두루두루 말씀을 드리면서 그 안에서 이제 배터리 재활용이 가지는 어떤 의미 그리고 정책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서포트가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그러니까 왜 폐배터리 재활용이 이제 뭐 이슈가 되고 앞으로 중요해지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이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 분야에서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 들어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그 뭐 공급망, 그러니까 아까 앞서서도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공급망이 굉장히 이슈가 돼서 바이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짚고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에 공급망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러니까 IRA라고 이제 줄여서 많이 말을 하는데요. 이 법안이 발효가 됐습니다. 근데 표면적으로 내세운 이유는 그 기후 변화에 대응을 잘하고 신재생 에너지로 원활하게 전환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법안의 핵심은 전기차 배터리 분야 쪽에서 미국 중심, 그러니까 미국의 우방 국가 중심으로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중국에 의존적이던 공급망을 좀 탈피해 보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이라고 거의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그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달에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담겨져 있는 전기차 보조금 제도가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어느 정도 조건을 달성을 해야지 보조금을 주게 되지만 전기차를 살 때 약 7,5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가 될 텐데요. 1,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뭐 배터리라든지 소재, 원료를 어디서 생산을 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해당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해주지 않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데요. 그 보조금을 지급해주지 않겠다라는 거에 모든 것에 걸리는 게 중국 기업이나 또는 중국 자본이 투자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생산한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배터리로 전기차를 제조했다. 그럼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중국 자본이 투자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든 원료나 소재를 사용한 배터리가 미국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들어갔다. 그래도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내에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나 SK온 같은 배터리 회사들이 국내에서 이제 배터리 회사들이 배터리를 만들더라도 중국에서 만든 소재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 배터리가 미국의 전기차 업체에
에서 판매가 되는 자동차에 들어갔을 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밸류체인에서 중국산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전기차부터 배터리 소재 원료에 이르는 전체 밸류체인에서 중국 기업을 배제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너무 그 중국 의존도가 높습니다. 저희는 차이나 도미넌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나 중요한 게 원료 쪽에서는 사실 중국의 매장량이 흔히들 중국의 매장량이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이 원료 쪽에서 중국 의존도는 23% 정도, 그러니까 그 전기차 원료의 핵심적인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23% 정도인데 그 다음 단계로 갈수록 사실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문제입니다. 이 뭐 프리커서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보시면 프리커서, 그 캐서드 애너드가 양극재, 음극재고 배터리 셀인데요. 이게 이제 완제품으로 가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80%, 66%, 73% 이렇게 수치가 굉장히 원료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광물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래프가 이제 중국 쪽에 비중입니다. 메탈 마이닝 쪽에서 보면은 중국 비중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 히토류를 제외하고는 중국에 매장되어 있는 양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사실 그 이후에 한번 채굴한 원료를 가지고 재련이나 정제를 통해서 소재를 만들게 되는데요. 그쪽을 사실 중국 기업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들이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서 많게는 90% 가까이 를 중국 기업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싶기도 하지만 딜레마인 부분이 단기간 내에 저렇게 구축되어 있는 공급망을 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생각할 때 10년 내에 저렇게 중국 의존도를 거의 제로화시키는 수준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또 의견을 피력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에서 그렇게 계속 푸시를 한다는 거는 설령 그렇게까지 되지 않더라도 중국의 의존적인 공급망을 계속 줄여나가겠다라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앞에서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라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면 여기 보시면은 이 배터리 그리고 양극재 쪽에 이 짙은색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미국이랑 유럽 쪽에 현재 어느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는지 글로벌 캐파에서 유럽이랑 미국이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사실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근데 한 10년 후가 되면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미국이랑 유럽 내에서 저렇게 제조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비중을 높이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IRA 법안 계속 처음에 이게 사실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에 비슷한 법안들이 먼저 발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쭉 이제 살펴보면서 생각해 본 게 10년 전에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도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2011년부터 했는데요. 중국에서는 미국보다 더 많이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최대 자기가 차량을 구매했을 때 최대 50%까지도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중국에서 굉장히 전기차 보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글로벌 마켓 시어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에 7% 정도였는데 그게 50% 정도까지 한 6, 7년 사이에 단기간 내에 많이 급등을 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서 미국에서 이번에 발의한 IRA 법안이 굉장히 비슷한 그런 추이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예측을 좀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예, 이런 이슈가 이 전체적인 밸류체인에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러면은 소재 시장에서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흘러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밸류체인이 원료에서부터 소재, 배터리, 전기차까지 이렇게 쭉 형성이 되어 있는데
소재와 원료 쪽에 이렇게 공급망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또 투자를 하고 하는 이유는 사실 시장의 규모 또는 원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배터리 전체, 전기차 전체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가 37%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배터리 가격이 앞으로 떨어지더라도 2030년이 돼도 37% 정도는 계속 차지할 것이다 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 셀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배터리에서도 원가의 38%, 그러니까 뭐 거의 시장이 거의 그렇게 비슷하게 나가겠죠. 시장 규모도 38% 정도를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라는 소재가 차지를 하기 때문에 이 양극재, 음극재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양극재와 음극재가 이렇게 시장 규모가 큰데 또 양극재에 들어가는 메탈 그리고 원료가 굉장히 또 비중이 큽니다. 전기차 한 대를 생산할 때 양극재가 한 90kg 정도가 필요한데요.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메탈 원료의 양이 여러분들 요즘 그 리튬이나 뭐 니켈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양극재,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에 탄산 리튬 기준으로는 한 36kg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코발트 40kg, 니켈은 무려 163kg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저렇게 많은 메탈과 원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2030년이 되면은 뭐 전기차 보급률이 전기차가 해마다 판매되는 양이 5천만 대가 넘어설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얼마큼 많은 소재와 원료가 필요한지를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 이 메탈 그리고 원료가 이렇게 중요한지는 요 흐름도를 보면 이제 아실 수 있겠고요. 저 끝에 있는 양극재와 음극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배터리에 들어가서, 저 양극재와 음극재가 사실 배터리의 성능 그리고 전기차의 퍼포먼스를 좌우합니다. 사실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되겠고요. 양극재와 이 음극재가 가장 중요한 소재고, 그러한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제일 왼쪽에 있는 끝단에 있는 메탈, 그러니까 원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원료를 어떻게 믹스를 하냐에 따라서 사실 또 이제 배터리와 전기차의 성능이 좌우가 됩니다. 예, 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밸류체인 내에 있는, 그러니까 뭐 전기차나 배터리 회사들도 계속 업스트림 쪽에 소재와 원료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뭐 간단하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작년 1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매출이 가장 높은 4개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가 나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리튬 니켈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40%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건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정도고요. 양극재와 음극재 회사들도 뭐 상대적으로 괜찮고, 다운스트림 쪽으로 가면은 아무래도 좀 영업이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 동그란 원 그래프가 있는데요. 저 원의 크기가 2030년에 어느 정도 저 밸류체인에 있는 원료에서부터 배터리 제조까지 각 밸류체인이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형성할지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원 규모가 이제 클수록 시장 규모가 크다는 건데요. 가운데에 있는 셀 제조가 거의 끝 왼쪽에 있는 뭐 원료 그리고 소재랑 비교했을 때 뭐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원료랑 소재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밸류체인 내에 있는 기업들이 원료랑 소재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쪽으로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서 소재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그동안도 많이 있었고요. 뭐 중국 회사는 특히 더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IRA 법안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 경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구도고, 뭐 이거는 저희 회사 사례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글로벌하게 업이 펼쳐지면서 따라서 이제 글로벌 확장이 좀 필수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공교롭게도 오늘까지 이제 3일 연속해서
강연을 계속 다니고 있는데 월요일 날을 삼성증권에 갔었습니다. 삼성증권에 계신 분들 상대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사실 그래서 어떤 주식이 앞으로 유망하냐, 어떤 분야가 유망할 것이냐,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관련된 기업 중에는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제 갔었던 세미나는 기술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서 그래서 이런 거를 하려면 그럼 어떤 기술이 앞으로 필요하고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사실 제가 좀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약간 헷갈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마지막에 정책적으로 어쨌든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두루두루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재 회사들이 이제 뭐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장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 원가를 줄일 수가 있고 이 확장되는 고객사를 확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캐파를 빨리빨리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많게는 한 뭐 5배까지 지금 작년보다 2025년까지 한 4년 사이에 5배까지 캐파를 늘리겠다. 설비를 그만큼 확장을 하겠다. 이런 기업들도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소재 밸류체인 내에서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글로벌 탑티어 기업들이 되기 위해서는 종합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소재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료, 광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 뭐 제일 앞에 나와도 무방한데 전기차 시장이 계속 급성장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은 정책이 푸시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 CO2를 줄여라,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가라라고 해서 정책이 이제 전기차 시장을 견인을 했다면 지금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투자를 전기차 쪽에 했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비중을 줄이면서 전기차로 전환을 하겠다. 그래서 2030년에서 35년 사이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생산 자체를 중단하겠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전기차 전망은 계속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 자체가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는 의미일 텐데요. 2030년도 기준으로 해서 해마다 그러니까 2030년에 전기차가 몇 대나 팔릴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전망 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예측을 하는데 대부분 다 동일합니다. 다 5천만 대 정도는 판매가 될 것이다. 5천만 대 수준으로는 판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계속 이 타겟 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작년 전망, 재작년 전망했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2030년에 판매될 전기차가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 숫자를 계속 올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전기차가 이렇게 판매가 많이 되니까 당연히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료가 앞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건 뭐 저희가 좀 추정을 해봤는데 2025년 이후에 핵심 원료라고 할 수 있는 리튬이랑 니켈은 굉장히 공급 부족 현상을 겪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제 뭐 시장이나 산업을 분석하는 연구원들이 수급이랑 가격 전망을 지속적으로 하는데 별로 맞는 적이 없습니다. 그 시장을 예측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를 이제 뭐 항상 느끼는데, 어쨌든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수급이 그 밸런스가 굉장히 안 맞는다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른 기관들에서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특히나 이제 2025년 정도가 굉장히 급격하게 이 갭이 벌어지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수요는 예측하기가 어느 정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판매되는 전기차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랑 원료를 역산하면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는데, 공급적인 측면을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그 생산 업체들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는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튬 같은 경우에는 한 7년에서 15년 정도가, 그러니까 처음에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리튬이 생산되기까지 7년에서 15년 정도가 걸리는데요. 리튬 가격이 저 오른쪽 그래프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저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리튬 가격입니다. 보시면은 불과 재작년 7월만 해도 가격이 거의 바닥을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재작년만 해도 바닥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리튬 업체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았겠죠. 근데 그로부터 지금 2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가격이 지금 많이 뛰었으니까 이제 그럼 리튬 우리도 이제 개발해가지고 생산을 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고 앞으로 생산을 하는데 뭐 한 빠르면 5년, 길면은 한 10년 가까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업체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있죠. 지금 시작했다가 한 5년이나 7년 뒤에 생산을 하는데 그때 돼서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이 수급 밸런스가 앞으로 공급이 딸릴 것이라는 거는 알지만 섣불리 이 공급을 늘리면서 그쪽에 프로젝트를 개발하기가 힘든 요인들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수급 갭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부분. 예, 이건 뭐 다른 업체에서 전망했던 건데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뭐 이런 측면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에서 제가 알루미늄하고 그 원유의 장기적인 가격 추이를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변동이 심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원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워낙 생활에서 밀접하게 이렇게 그 가격 변동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가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부분들을 사실 예측하기도 힘들고 워낙 이 가격의 변동폭이 심하기 때문에 원료 가격은 사실 뭐 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도 않고 계속 올라간 가격이 그대로 유지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리튬이랑 니켈 같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료 가격도 지금은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이 부분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뭐 기관들도 많이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에 좀 시간이 좀 지나면 접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이제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뭐 그 예 중에 하나가 사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니켈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불안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니켈만 해도 그러니까 니켈을 채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광석 자체가 종류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황화광하고 산화광이라는 것으로 나뉘는데 이 황화광이라는 거는 배터리용 니켈로, 그러니까 순도가 높기 때문에 배터리용 니켈을 쓸 수가 있고, 산화광이라는 거는 순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그 흔히 이제 생활에서 많이 스테인리스 제품을 많이 쓰는데 스테인리스용 원료도 니켈입니다. 스테인리스용 니켈로밖에 쓸 수 없는 것이 산화광이고, 배터리용 니켈은 굉장히 순도가 높아야 되는데 그 배터리용 니켈로 쓸 수 있는 게 황화광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매장되어 있는 지역 자체도 다르고 굉장히 가격도 이제 다른 그런 원광인데, 예전에는 스테인리스용 니켈로밖에 쓸 수 없었던 산화광을 어떤 기술적인 발전 그리고 새로운 제조 공법이 만들어지면서 배터리용 니켈로 만들 수 있게 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또 맞추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황화광과 산화광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예, 요게 이제 요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요. 요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황화광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네모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산화광이고요. 그러니까 빨간색 점으로 되어 있는 게 배터리용 원료를 만들기에 적합한 니켈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 네모로 되어 있는 그 니켈 원광이 스테인리스용 니켈을 만들기에 적합한 그런 매장 지역인데요. 이제 이 차이점을 보시면
적도 부근에 노란색 점이 많이 찍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 고위도 지역으로 갈수록 빨간색 점이 많이 찍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니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성 과정에 따른 차이입니다. 사실 그렇게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인도네시아에 니켈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매장량의 22%가 인도네시아에 매장이 되어 있고, 생산량 기준으로 볼 때는 한 34% 정도가 될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그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양의 니켈이 매장되어 있고 제일 많은 양의 니켈을 생산을 하는데, 인도네시아가 이제 그동안 이제 전기차 시장이 크고 배터리가 중요해지고 그만큼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는 니켈이 많이 매장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굉장히 이제 유망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강 수출을 금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노란색 표시로 되어 있는 게 배터리용 니켈로 쓰이는 기술들이 개발이 되면서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스테인리스용 니켈 말고 배터리용 니켈을 우리가 공급할 수 있으니까 원강 수출을 금지하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내에서 양극재, 그러니까 소재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전기차까지 한번 만들게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렇게 계속 규제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동안 이제 원강 수출을 규제를 했고요. 그래서 그 국내 뭐 LG라든지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이 그럼 인도네시아에 가서 그 니켈 가지고, 니켈이 앞으로 귀하다고 하니까 그 니켈 가지고 배터리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앞에서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이런 부분이 자꾸 나오면서, 그럼 인도네시아는 미국이랑 FTA도 체결하지 않았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체결을 한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대부분은 다 중국 자본에 의해서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뭐 재련을 해서 니켈을 만들면 미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네시아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배짱을 튕길 상황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달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출장을 가서 그쪽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전 한동안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좀 배짱을 부리던 시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갔을 때 하고 지난달에 갔을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더라고요. 지난달에 갔을 때는 한국 기업들 투자 많이 할 수 있게 좀 아이디어를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잘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유가 앞에서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그런 정책을 내세우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굉장히 기업 프렌들리하게 자국 내에 있는 어떤 자원을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어떻게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특히나 이제 캐나다라든지 호주 같은 그런 자원이 많이 있는 나라들은 사실 굉장히 기업들한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굳이 이제 그렇게 좀 어렵게 사업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런 국가나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인데요. 캐나다에도 리튬 많이 매장되어 있고요.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생산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이제 캐나다로도 요즘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 재활용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배터리 재활용은 밸류체인 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랑 관련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전기차 배터리 밸류체인이 보조금 그리고 충전소 말고는 사실 이렇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산업인데, 재활용은 좀 예외입니다. 재활용은 각국 정부가 규제하거나 육성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린플레이션이라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요.
그린플레이션이 뭐냐면은 뭐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차 보급하고 하면서 갑자기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앞서 말씀드렸던 리튬이나 니켈 사례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좀 약간 역설적인 부분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게 재활용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재활용 또는 이제 리사이클링이라고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안정화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친환경적인 대응을 위해서 리사이클링이 필요합니다. 원료 확보 수단,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기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게 한 2012년, 13년 정도부터입니다. 전기차가 보통 어디서 만든 전기차고 그 사용자들이 어떻게 사용을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지만 보통은 만들어진 지 빠르면 7년 그리고 한 10년 정도가 있으면은 폐전기차로 시장에 나오는데 거기서 나온 이제 폐전기차를 가지고 배터리, 그러니까 폐배터리를 뽑아서 다시 거기서 원료, 그러니까 뭐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원료들을 이제 추출하는 게 재활용인데요. 2012년부터 13년 사이에 이제 많이 팔리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 자동차들이, 그 전기차들이 시장에 나오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한 2025년 정도부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장이 좀 많이 성장할 거고요. 뭐 해마다 한 30% 정도 성장이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원료를 많이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계산해 봤을 때는 2030년에 필요한 원료량의 한 10% 정도는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도 뭐 비슷한 내용이고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리사이클링에 관심이 많아서 유럽, 미국 다 이제 워낙 그 친환경적인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요. 유럽에서 올해 5월 달에 굉장히 큰 리사이클링 팩토리가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그 같이 투자를 해서 조인트 벤처를 만든 놀스볼트라는 회사가 유럽에서 제일 큰, 아직은 규모가 크지 않지만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배터리 회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SK,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회사가 될 텐데, 저 놀스볼트라는 회사는 2030년에 자기들이 만드는 배터리의 50%는 리사이클링한 원료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이제 저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는 그 지역 내 또는 국가 내에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규제도 하고 육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복잡한 그림으로 이제 보실 텐데요.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저 리사이클링에 뛰어들어서 저 비즈니스를 앞으로 이제 키워보겠다. 그리고 우리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이건 제가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본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제 4번에 보시는 탄소 발자국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카본 풋프린트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원료를 채굴해서부터 그 소재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고 또는 전기차를 운행하는 데까지 나오는 탄소를 모두 누적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터리 회사가 나만 탄소 배출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공급받는 소재 회사들 또는 원료 회사들도 탄소를 공급하지 않아야지 내가 누적해서 나오는 배출량이, 탄소의 배출량이 줄어들고 궁극적으로 탄소 중립, 탄소 제로로 간다라는 거는 내가 사들이는 원료와 소재가 만들어지는 회사에서도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게 결국에는 이 탄소 발자국이라는 그런 용어인데요. 거기에 또 이제 스콥 1, 2, 3, 그러니까 스콥 5번에 보시면 탄소 발자국 스콥 1에서 3까지라고 이제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직접 배출은 내가, 그러니까 제조하는 당사자가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해야 된다는 거고, 간접 배출은 내가 공급받는 그런 전력,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전이 될 텐데요. 한전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탄소 배출을 제로화하지 않으면 뭐 예를 들면 화력 발전을 이용해서 만든 전력을 내가 사들여서 그걸로 뭐 배터리나 전기차를 만들면, 그러면 내가 그 CO2를 배터리 회사가 CO2를 배출한 셈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규제를 하겠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타 간접 배출이 공급망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배터리 회사가 소재랑 원료 회사들이 생산할 때 나온 CO2까지 같이 누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마지막 친환경 트렌드 대응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나가고요. 전기차가 사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 전기차가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전기차도 CO2가 많이 배출이 됩니다. 내연기관차 대비해서 아까 카본 풋프린트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쭉 누적을 해봤을 때는 생산에서부터 운행 과정까지 쭉 누적을 했을 때 한 전기차의 40%, 많게는 50% 정도의 CO2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굉장히 친환경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지금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좀 챌린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야, 전기차도 결국에는 원료 채굴하고 소재 생산하고 할 때 CO2 나오잖아. 그러면 그게 친환경 자동차가 아닌 거 아니야? 그리고 전기차를 탈라고 충전할 때 그 전력은 그럼 어디서 만드느냐? 그거 화력 발전해서 만들어서 떼는 거 가지고 전기 충전하면 그게 무슨 친환경이냐?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카본 풋프린트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밸류체인의 누적 CO2량을 계산을 해보겠다. 그래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가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유럽 쪽이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푸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뭐 국가별 비중으로 봤을 때는 중국이 당연히 그 화력 발전 비중,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높지만 워낙 화력 발전 비중이 높기 때문에 CO2 발생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상대적으로 이제 뭐 별로 유리할 게 없는 조건이죠. 그러니까 유럽이랑 미국 쪽이 계속 친환경적인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기들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기 때문이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CO2가 앞으로 밸류체인 내에서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발생량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푸시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리사이클링,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뭐 이 광석에서, 그러니까 마이닝을 해가지고 원료를 만드는 거에 비해서 CO2 발생량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많게는 이제 78%, 그리고 좀 뭐 공정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원료에 따라 다른데요. 72%에서 78% 정도의 CO2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원료를 공급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규제도 피해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리사이클링은 정책적으로 굉장히 육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이제 국내 업체들도 유럽이랑 미국에서 계속 이런 규제들이 들어올 때 그쪽 국가에 있는 기업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좀 육성을 해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제가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향후에 원료 생산할 때 또는 소재 생산을 할 때 굉장히 친환경적인 기술을 적용하는 기업들한테 어떤 혜택이 부여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하면 돈이 들거든요. 그리고 원가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죠. 내가 만드는 제품이 원가가 높아지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왜 사용을 할 것이며, 내 공급망 내에 CO2 줄인 원료나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 걸 사면 내 원가가 높아지는데 왜 이거를 사와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사실 유인책이 별로 없는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많이 풀어줘야 되는 게 있다라고 좀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